네, 그럼 다음으로 도시건축 통합계획 제도와 또 개편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을 맡아주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김영옥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도시건축 통합계획 제도 개선과 발전 방향인데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 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강성민 LH 도시건축 통합계획단 단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김태만 해안건축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택 전남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성연룡 주식회사 사만 상무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LH 토지주택연구원 백혜선 연구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김영옥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김영욱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토론 관련해서 이제 6분이 올라오셨는데요. 다들 이 사업과 도시건축 통합계획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분입니다. 특히 이제 김태만 대표 같으신 경우는 이제 아까 보신 수원 당수의 이제 마스터플랜 당선자이자 마스터플랜 설계자이시고요. 그 옆에 성여룡 이사께서는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또 남양주 왕숙2를 또 같은 회사 도시계획부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혜선 박사 같은 경우는 직접 제도 개선, 도시건축 통합계획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김준택 교수님은 심사위원으로 시범지구 2개 지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이 사업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책임을 나눠주고 있는 분이시고, 또 특히 이제 강성민 양희관 두 분 선생님은 도시건축 계획단을 추진하는 우리 강 단장님, 그리고 공공주택지구의 전체를 총괄하면서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양 과장님 오셨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45분 예정되어 있는데 40분으로 좀 단축해달라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요. 잠깐만 제가 좀 인트로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김성홍 이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L자 도장을 찍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의 도시건축,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에 의해서 지금 블록의 당선안들을 뽑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에 당선된 안을 보니까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을 봤는데 여전히 L자 도장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토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자괴감까지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발제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아마 강 단장께서 말씀해 주신 경과와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취지, 그리고 이창수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이 관련 용역을 하시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도 개선, 그걸 제안하셨는데,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국건이 국토부 그리고 LH가 같이 해서 공공주택 추진에 관련된 업무 지침을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순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전남대 김준택 교수님께서 직접 심사에 참여하셨으니까 또 심사하는 심사자로서 도시건축 통합계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도 하셨고, 또 그런 심사 당선안과 또 실제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취지와 적합한가, 이런 부분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먼저 김준택 교수님
께 마이크를 넘길 거고요. 그다음에 김태만 대표님, 성여령 이사님, 그리고 백혜선 우리 LH 박사님, 그리고 강성민 단장님, 양희관 과장님 이런 순서대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토론은 대략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한 그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말미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통된 이슈가 있으면 혹시 또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준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김준택입니다. 저는 앞서 발제한 SOM의 피터 킨들과 함께 해외에서 대략 10년 이상 해외 설계와 대단지 설계 그리고 대형 복합시설 계획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작년에 안산 신길 2지구 그리고 수원 당수 2지구 설계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계 지침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시건축 통합설계단에서 제시한 그 도시 설계 지침은 그 자체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보행 중심의 어떤 가로 환경 조성에 굉장히 디테일까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지침서 자체는 어떤 해외에서 보아온 어떤 설계 지침서에 비교해서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지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과 또 발제자들께서 보행 중심의 가로 공간 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접근성의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스몰블록 자체가 어떤 운전자의 가로 선택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활력 있는 스트리트 월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가로의 셋백 규제 등을 통해서 연속적이고 통일된 어떤 그런 가로 경관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요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계획 초기부터 조금 더 유연한 어떤 도로교통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설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 어떻게 의견 결정자 이런 것들이 도시 교통 관련 규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미래의 계획 인구 그리고 규정 속도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공식과 시뮬레이션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도로 수준을 결정을 하고 나면 실제 건축가들과 도시 계획가들이 설계에서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스몰 블록을 도입을 해서 관통도를 많이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설정된 간선도로 위주의 계획안은 도로폭을 좁히고 거기에 따른 주변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셋백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김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활력 있는 어떤 도시 가로 경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략 15m 정도의 빌딩 투 빌딩 간격이 굉장히 어떤 우수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라이트 오브 웨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빌딩 투 빌딩에 대한 그런 거리죠. 그것들이 대략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구성이 되고 보행자 가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된 도시 시스템들이 저희가 흔히 그리드 시티라고 부르는 포틀랜드나 시애틀이나 시카고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쉽게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선도로로 구성된 현재 지금 3기 신도시 계획에서 보면 작은 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100m 정도의 블록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모든 설계안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계획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블록들을 가로지르는 것들은 보행 가로라든지 선형 녹지라든지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실제 피규어 그라우드나 어반 모플러지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그 블록 자체는 방금 김성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아파트 단지의 모폴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도시의 보행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비평하고 있는 어떤 대도시, 즉 예를 들어서 베이징이라든지 샹하이라든지 그런 곳의 다운타운의 어떤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선 도로들이 6차선 길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자동차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넓은 그린 셋백을 또 제공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빌딩 투 빌딩의 거리는 거의 100m에 육박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도 제한을 하고 그 사이에 연결되는 많은 보행로 그리고 심지어 입체 가로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략 100m를 연결시키는 빌딩 투 빌딩을
합리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축적으로 가볍고 활력 있는 가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행자만을 위한 보행가로, 전용 보행가로에 대한 그런 활용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유명한 가로들을 살펴보면, 즉 일례로 뭐 바르셀로나의 라스람블라스라든지 도쿄의 마르노치 가로라든지 심지어 뉴욕의 타임스퀘어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저속 접근을 위한 그런 서비스 도로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행과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중저밀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3기 신도시에서 자동차와 보행을 입체적 분리가 결국은 주요 도로의 도로 지면을 자동차에게 할애를 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지하나 2층으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모순을 낳게 됩니다. 그 일례로 도쿄의 어떤 초고밀도 상업 업무 지구이죠. 뭐 시오돔의 시오사이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떤 오버브릿지나 보행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지상층 도로 레벨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무거운 구조체를 받치기 위해서 어둡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로 레벨에서의 활력을 굉장히 저하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체 가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어떤 간선도로, 아니면 간선 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한 지점에 한정되어서 사용되어야 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최근에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무인 자동차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스마트 도시의 기본 사례로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굉장히 강화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도로폭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도로의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빈번한 교차로와 보행을 통해서 블록간이 연결되고 또 이를 통한 보행의 접근성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촘촘한 가로망을 구성을 하고 서비스 도로를 분리시키고 또 보차 혼합의 메인 스트리트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공간적 특징과 상업적인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저희가 앞으로 맞서 20년, 30년 뒤에 재개발을 할 때 소규모 블록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스몰 블록을 함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도시의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개발의 탄력성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3기 신도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범지구라고 하는 거기에서 보면 대략 1000세대 정도의 단지를 몰아서 한 개의 건축사무소가 대규모 블록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다양성이라든지 물론 면적의 다양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대단위 블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퍼포먼스 베이스드 코드에 대한 그런 적용입니다.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도시적 규모에서 에너지 효율성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주성의 중요한 평가 요소죠. 도시의 가로를 포함해서 공공공간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쾌적성을 제공할 것인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폼 베이스 코드가 물론 저희가 형태나 밀도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목표가 저희가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최근 개발된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기법 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시 환경 내에서 단순히 건축, 도로뿐만이 아닌 조경이라든지 다른 기타 요소들을 통합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시 환경 개선에, 특히 공공공간의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시간을 조금 오버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사실은 심사를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성훈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거리대가 사라지고 있다, 도로가 사라지고 있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시범지구에 당선된 안조차도 보행이나 녹지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도로라는 소셜 스페이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김태만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길 건데 김태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을 이제 하시고요. 좀 그 다음에 토론하실 성여룡 상무님께서는 이제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인데 아마 이 도시건축 통합계획에 따른 마스터 플랜과 이런 협업을 하시면서 아마
불합리한 거라든지 개선할 점, 또 제도적으로 반영될 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서로 약간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만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계획 체계, 어떻게 이제 이 계획 과정이 운영되는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 혹은 유효하게 이제 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이제 홈베이스 코드 얘기를 계속 우리가 결과물로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어떻게 구현 가능한가?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단 지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이제 수원당수 때문에 수원당수의 이제 입체 공모를 통해서 MA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 거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그거와 이제 창능 계획 과정에 참여한 거를 비교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비교하고 싶습니다. 창능은 이제 수원당수는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스케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잘 보이는 스케일이 잘 보이는 그런 도시 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창능은 한 800만 스퀘어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워낙 커서 사실은 이제 건축가들이 한눈에 보기는 좀 어려운 스케일이기는 하지요. 그리고 이제 계획의 양이나 관련된 요소 같은 것들도 훨씬 다양한데 제가 거기는 이제 MP 당선은 됐지만 이제 MA 같은 제도는 없으니까 시스템에 나와 있죠. MP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서 계획 과정을 참여했습니다. 두 개가 당연히 스케일에 걸맞게 복잡도에 걸맞게 계획을 결정하는 깊이나 논의하는 깊이, 과정 그런 것들이 제가 들어가서 체감하기엔 이제 많이 달랐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일단 그 수원당수 같은 도시계획 통합 시범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건축과 어번 디자인을 하는 쪽과 기존의 전통적인 도시계획과 여러 인프라를 다루는 쪽이 한꺼번에 공모안에 기반해서 또 MA라는 절차가 있고 MP가 일종의 약간 자문 같은 성격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을 잘 최대한 어떻게 보면 유지하면서 또 불합리한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엔지니어링 쪽과 소위 조사 설계 쪽과 같이 통합된 지구 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뭐 경험상으로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해 온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공무원의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아까 2D 얘기도 하고 3D 얘기도 하셨는데 그 아키텍의 관점에서의 디테일들은 뭐 정말 시공의 디테일까지 있겠지만 어번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디테일은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토지 이용 계획, 하나는 폼베이스 코드로 결정된 지단. 두 가지라고 일단 보거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건물의 매스 계획이고 매스 계획이 폼베이스 코드로 가느냐가 그 다음 문제죠. 근데 그 디테일을 사실은 결정하는 게 지구 계획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과 매싱을 계획으로 코드화하는 것, 그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과 지구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도시건축 통합계획 과정상에서는 그것들을 사실은 계속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여할 수 있죠.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고양 창릉 경우에는 제가 뭐 폄훼하자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계획 과정에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획, 지구 계획이나 지침으로 녹이는 거에 결정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이런 의도를 전달하고 그게 어떤 예시로서 남아 있는 정도로 실제로 계획 내용이 그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과 폼베이스 코드의 구체화되기가 다소 어려운 구조가 현실적으로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프로세스상도 관계가 있는데 이게 저 진실의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언제라고 보냐면 지구 계획을 접수하고 고시내는 그 사이가 진실의 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구 계획이 접수가 되면 그게 고시되는 그 과정까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간입니다. 뭐 몇 달 내에 짧은 기간 동안에 관련된 어려운 인허가를 해야 되니까 여러 의도를 가지고 녹여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지자체,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 교육청 이런 의견들이 토지 이용 계획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그게 입안하고 고시하는 과정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들이 사실은 도시건축 통합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이 도시와 다른 부분들을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녹여가는 것, 그 과정들이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3기 신도시의 많은 것들이 처음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의도와 다르게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결과물이 보이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고요.
그 프로세스상의 이유가 있고 거기에 소위 이제 마스터마인드가 누구인가 전 중요한데 위원장일 수도 있고 저 같은 MA 역할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용역팀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프로세스상에 계속 인풋을 넣고 계획 과정들을 결정하는 디테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어떤 큰 그림과 목표는 있으되 실제 결과물인 토지이용 계획과 폼베이스 코드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결정한 그 중요한 차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얘기를 했나요? 마시는 겁니까? 할 말을 많이 마시셨는데 도대체 누가 디테일에 참여 못하게 합니까? 하는 건 없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성현룡 상무이사님 계신데 사실은 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하면서 이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데 건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 이 단순한 변화일 수는 있는데 이런 협의 과정, 그죠? 그리고 건축가가 바라보는 도시하고 또 도시계획 하는 분이 또 바라보는 도시하고 서로 상이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또 제도 개선 과정에서 뭐 또 하시면서 실무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맡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토론에 좀 참석하게 돼서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발제를 하신 분들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가천대학교 이창수 교수님하고 제가 기존에 좀 준비해왔던 내용하고 좀 많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안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 통합계획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도시건축 통합계획 시범 사업인 수원 당수 2지구,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지구, 그리고 공공주택지구인 성남 복정지구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성남 복정지구가 2018년도에 시작됐는데 그 조사 설계 프로젝트 안에 입체도시 공간계획이라는 공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좀 시작되다가 그때 도시하고 건축하고 협업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도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촉진지구 프로젝트에도 입체도시 공간계획이 포함돼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지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구상 공모를 통해서 별도 발제돼서 추진하고 있고 도시건축 통합계획 시범사업은 수원 당수 2지구는 입체적 마스터 플랜이 분리 공모돼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점에서 세 가지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입체적 마스터 플랜이 공모로 진행돼서 선정된 이후에 공모 당선 컨셉과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당초 취지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협의기관과의 조율 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처음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취지와 개별 사업별로 공모 과정에서 건축 컨셉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 조율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도 개선에서도 앞에 발제하셨을 때 나왔지만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 계획을 승인 신청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주되는 프로젝트가 입체적 마스터 플랜 공모 그리고 저희 조사 설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영향 평가가 발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차이가 가다 보니까 이미 거기서 많은 시간을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MP를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부 정책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정책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에 대한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 지정 당시에도 분명히 UCP라는 제도를 통해서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과거의 제도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택지개발 촉진법이나 도시개발법에서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놓았었습니다. 근데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지구지정 단계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합친 지구계획 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과거와 좀 다른 이런 시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정부 정책 때문에 1년 이내에 지구지정 1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반영이 많이 못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시건축 통합계획에서 블록이나 필지 단위의 세부계획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지구 단위에서 모든 걸 담기가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마스터 플랜 공모가 미래의 도시를 미리 고민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디테일한 건축 요소를 지구 단위에 100% 담았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서 건축의 자율성 침해와 또 나중에 사회적 여건 변화 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특별 건축구역이 있듯이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 제도의 과도한 규제로 민간 사업자의 창의적인 개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겨난 보완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스터 플랜 공모를 통한 과도한 지구 단위 계획 규제는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을 작동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니고 실제 지자체 담당자분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파트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그 1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제일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1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창수 교수님이 발표하시면서 남영훈 단장님께 답변을 부탁했는데 가셨어요. 그런데 아마 양희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또 새로운 쟁점을 말씀하셨는데 과도한 규제다, 지구 단위기, 폼베이스 코드하는 게 건축가의 창의성을 무너뜨린다, 이런 시각이 있다. 공감을 하면서 또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적 조건은 어디까지 만들어야 될까, 규정해야 될까, 이런 또 이슈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백혜선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H 토지주택연구원의 백혜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거의 토론회에서 거의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세미나가 영상으로 발표된 주제들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근데 결국은 주제는 이건 것 같아요. 도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도시를 좋게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도시가 가진 자연 여건이나 도시의 문화적인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게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발표를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를 해주신 그런 세미나여서 그런 관점에서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그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 블록 형태로 블록으로 개발되고 대규모 단지로 개발되는 게 고층 고밀이어야지 고밀이 된다고, 고층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단지여야지 고밀이 개발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를 김성원 교수님 연구에서 너무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재밌는 방식으로 보여주셔서 그게 아주 재밌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런 저희가 아파트 단지라든지 도시를 만드는 관행이나 관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달라져야 되나? 그럼 결국은 그런 관성이나 관행을 있게 만든 거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제도하고 시스템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것들은 결국은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계속 노력을 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김영욱 교수님이 저를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제도 관련돼서 이제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과제의 상당 부분의 일들이 국토부라든지 어디에서 만든 법이나 제도, 규정, 지침 같은 것들을 개정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개선안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상당 부분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단기간 동안에
양적으로 효율적으로 그게 이제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반드시 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균등한 질을 보장하는 상품을 만드는 거를 전제로 해서 모든 법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이나 도시나 집을 만드는 법들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관련된 법들을 많이 검토를 하는데 그런 법들 중에서도 뭐 그 부대복리 시설이나 뭐 그런 시설 것들은 오히려 점점 더 추가가 되는 그 경향이 많아져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보편 타당 아까 괜찮은 적정선에서 조절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양적 공급에서 조금 멈추고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주제 중에 포용적이고 복원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주거지가 갖고 있는 그 대지의 무늬 같은 것들을 유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개발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은 아까 법 쪽에서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냐면은 그 공공주택 특별법 이창수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그 지구 지정된 다음에 사업 승인할 때까지 1년 걸린다는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 사업을 제일 차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돼도 결국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절차를 거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절차를 거치다 보면 결국은 기존에 했던 쉬운 방법대로 관성대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그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사업 기간을 그러니까 사업 승인까지 1년 된 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가 해결된다면은 결국은 그 다음에는 일관성 있는 주체가 일관성 있는 그 MP나 MA나 사업 시행자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그 주체가 계속 일관성 있게 이거를 처음에 개발 계획 컨셉을 잡았을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게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 지금 도시건축 통합계획 관련된 것들이 업무 처리 지침이나 그런 데 반영이 돼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 MA나 MP 그리고 사업 시행자 저희 뭐 LH나 뭐 지자체 담당이나 그러면 사업 승인을 해주는 담당자들도 전문성을 갖고 그것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갖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는 게 보장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난달에 한번 그 국거지에서 마련했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때 잠시 논의됐던 얘기 중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은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사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좀 충분히 여유를 갖고 협의를 해서 유연하게 디자인이나 뭐 그런 거에 할 수 있게 하자 하면 결국은 이 같은 주체가 계속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뭐 투명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 무서워서 시스템을 안 바꾸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씩 시행을 하면서 조금씩 절차를 바꾸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문제는 사업 승인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사업 승인을 해주는 공무원이나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사업 승인을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건축적으로 조금 이런 쪽으로 마인드가 있거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때 네덜란드에서는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을 그 채용을 해서 사업 승인이나 뭐 그 도시 설계나 그런 프로젝트 하는 거에 사업 승인 담당을 하는 걸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제도에 대한 저희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분 남으셨는데요. 지금 제 양측에 공교롭게 앉아 계신데 보니까 엄청나게 뭘 적어 오셨어요. 굉장히 저희들이 사실 사전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엄청나게 적어 오셨는데 적어 오신 것보다는 오늘 이제 발제 자료 또 토론하시는 분들의 그런 요구사항 내지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강성민 단장님. 예. 시간을 좀 단축시켜 달라는
그 사회자님의 부탁에 힘입어서 아까 성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하고 그 이창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그 개발계획 3년, 실시계획 2년이 사라졌다. 그게 1년으로 단축되니 이게 계획하기가 좀 그 얘기랑 맥락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계획 쪽 엔지니어링사 제가 일하는 거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뭐 환경, 교통, 재해, 아까 뭐 각종 평가하고 그 1년 안에 모든 거를 다 끼워 맞춰야 되는 그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을 또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 또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뭐 약간 규제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규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하는 취지하고 아까 그 도시의 컨텍스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그 정도의 유도지 그게 뭐 건축물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뭐 제안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수원당수 지구계획 신청을 하고 지구계획 정리를 할 때 같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건축 통합계획 방식이 뭐 전혀 새로운 방식은 아닙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도시하고 건축하고 모여서 그 작업을 했던 용인 신갈지구가 최초 지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이 나오면서 그때도 정책적 또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좀 더 빨리 국민임대 목표 달성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그때 또 도시하고 건축하고 그때는 이제 지구 지정 때부터 같이 작업을 했어요. 지구 지정부터 해서 그 택지 개발 승인하고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때 8개 지구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MA 설계 방식을 했고 그 이후에 2기 신도시 때 이제 MP 방식이 또 새롭게 도입이 돼서 이게 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의 맥락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 오면서 국권위에서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3기 신도시 하면서 또 옛날보다 더 못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현재 시점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현재 그 뭐 옛날에는 이제 환경 교통만 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교육, 재해, 평가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들 이제 종합적으로 도시건축 통합계획, 도시하고 건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 공정별 그 계획가들이 전문 의견을 수렴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게 도시건축 통합계획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공모 기간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업체 선정을 위한 그 조사 설계 업체도 3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저희가 지구 지정 전부터 공모 준비를 해서 1년 안에 지금 지구계획 승인 신청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적 목표 달성에 다소 일정이 부족하지만은 그 도시건축 통합계획도 신속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을 땡길 수 있는 추진 방식이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세계지구를 하면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단 직원들하고 저희 그 MA 분 3분하고 그 조소설계 업체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내년까지 좀 고생을 같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구 단위 계획의 완성도 제고가 제 목표입니다. 그거 이제 그 업체, 건축사 사무소, 건설사 다 만족하는 수준의 지구 단위 계획을 좀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마 이 모든 것들의 시행과 기획을 하시는 우리 양희관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국토부 공공택지계획과장 양희관입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듣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또 저희 해야 될 무거운 과제들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뭐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분들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뭐 그 제도가 이제 도입된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 이제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할 때 그때 이제 지구 계획이라는 게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제 원래 지구 지정 개발 계획 실시 계획이라는 단위로 있다가 이제 빠른 공급을 위해서 이제 당시에도 이제 개발 계획과 이제 실시 계획이 합쳐서 지구 계획이라는 게 들어왔고, 근데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란 제한 기간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죠. 이제 시장이 이제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LH 이제 그때 통합 이후에 이제 사업 지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런 개발 사업들을 발표를 하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재산권이 좀 제약이 됩니다. 행위 제한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이 이제 지구 계획이 신청이 안 돼서 장기간 이제 늘어지면은 그런 이제 제약이 오래 발생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그런 이제 지구 계획 1년 안에 신청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도 사실은 그 이제 저도 이제 그 계속 이제 개발 사업을 여러 가지를 참여를 했지만은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포함한 이제 수도권 30만 호 계획을 하면서 이제 그 입체적 이제 제가 이제 그 과정에는 참여는 못했지만은 이제 입체적 이제 통합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건축 계획까지 고려한 이제 개발 구상안들이 이제 마련이 됐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과 이제 LH에서도 이제 작업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제 그 각 지구별로 약간의 이제 MP나 MA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지구별로 이제 나름대로의 특징이 좀 다양하게 나왔다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2기 신도시나 이제 보금자리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때는 이제 상당히 말 그대로 이제 획일적인 그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과 이제 오픈 스페이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 아까 전에 이제 그 남양하고 이제 그런 그 건폐율의 이제 작은 문제점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트렌드처럼 이제 많이 이제 제시가 됐었고, 거의 그런 그림으로 이제 사실 이제 토지용 계획도 짜지고 이제 건축 계획도 그렇게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3기 신도시나 그 수도권 30만 호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지구별로 이제 그 다른 형태로 이제 가로 활성화라든지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 이제 좀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이제 다양한 형태들로 좀 시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발전, 이제 기존의 이제 양적 공급이나 그런 획일적 공급에서 조금씩은 이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진 과제는 지금 나름대로의 이제 그림들이 이제 조금 더 그 그림대로 이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짧은 기간에 인허가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잠깐씩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그리고 이제 지자체 나름대로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시각에서의 또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들이 또 반영이 안 됨, 그거에 나름대로 이제 법적 의무화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 단계를 이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흔드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도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속도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아까 전에 그런 행위 제한의 문제와 또 이제 주택 공급,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는 이제 정부의 정책적 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보완 과정들이 있고, 실제 이제 주택 사업 승인 통해서 이제 주택이 건축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최초에 그런 구성했던 통합 이제 구상안 등이 이제 입체적 구상안 등이 이제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관리해 나가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과정들을 통해서 한 지구 한 지구 이렇게 또 그 실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된다면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짧은 토론 시간이었는데 추가적인 논의 이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우리나라 현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공간적인 조건은 뭐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건축가의 창의성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꼭지가 도출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준택 교수님이 얼핏 이야기하셨는데 심사하는 과정에 도시건축통합계획이라는 슬로건은 있는데 당선되는 안은 다른 안이, 혹은 실현되는 거는 또 다르게,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성, 그다음에 시간, 그럼 어느 시간이 어느 만큼의 기간이 적정하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거는 오늘 도저히 못할 것 같고요.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사회 볼 때 살짝 인지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목소리가 왜 떨렸냐면 김성훈 교수님 강의 듣고 그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쫙 피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아, 맞아. 잊었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원칙적인 걸 상기시켜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얼마 전에 11월 초에, 이달 초에 놀이터에 놀러 온 애들을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임대 분양 단지 섞여 있으면 애들끼리 선을 긋고 못 넘어오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그리고 아산병원하고 유타 대학에서 한 20년간 자살자를 추적해 보니까 고층에 사는 사람일수록 자살자가 많답니다. 저도 유사한 연구를 해서 작년 추석 때쯤에 논문 발표했는데 네이버 실검 2위까지 가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니까 이런 이상한 연구하지 말고 대학원생들 괴롭히지 말고 한국에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 뭐 많이 강조되지만 17년째 일입니다. 한 번 제외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공간의 문제와 무관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 공간을 만들고 도시 공간을 만드는 게 단순히 배경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역할을 더 축소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저도 포함해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도시건축통합계획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 도시건축통합계획이 단순히 도시와 건축을 통합해서 계획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성찰이 있는 겁니다.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2D냐 3D냐 이게 중요한 거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공급의 그런 일정 때문에 여기 다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휘둘릴 거라는 거죠. 지금 3기 신도시 만들면 이거 얼마 가겠습니까? 100년 갑니다. 우리 사회를 그렇게 고착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런 토론회도 하는 것 같고요. 제이콥스가 마지막에 결국은 글을 쓰다가 안 되니까 피켓 들고 나가잖아요. 이제는 계신 분들 전부 다 피켓 들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실천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마 국건위 위원님들도 몇 분 와 계시고 또 교수님들 또 실무 오래 하신 분도 와 계시는데요. 사실 오늘 토론회 들으시고 또 발제하신 분들도 아마 하실 얘기가 많을 텐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만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맡아주신 김영옥 교수님과 다른 패널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